우리가 사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한 어제의 결과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적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오늘의 정치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로부터의 권위주의 유산이 어떠한지에 따라 신생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매우 다른 정치적 태도와 선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한국외고대학교에서 정치학, 그 중에서도 비교정치 분야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냉전 종식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몇 달 전에 스탠포드 대학교의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인류의 이념적 진화는 이제 종국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남유럽, 남미,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던 제3의 민주주의 물결에 이어서 소련의 붕괴에 의해 동유럽 지역의 여러 신생 국가들이 민주화되는 모습을 보며 후쿠야마 교수의 말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이자 체제로서 자리를 잡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나 서유럽에 있는 여러 기존의 서구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정치 발전의 경로를 따라 동아시아 또는 동유럽 등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역시 자유민주주의로 자연스럽게 순항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가진 것이었죠. 우리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 국가들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35년이 지난 지금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말 미국이나 서유럽 민주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자유민주주의를 오늘날 경험하고 있나요? 더 나아가서 이 지역들이 모두 유사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민주화, 즉 정치 변동에 관한 학문적 논의는 비교정치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교 정치학자들은 그러한 문제와 그것의 원인이 서로 다른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점 또는 공통점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한 시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또 어떠한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정치적 현상을 논의할 때 의회, 선거, 정당 등 민주적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겠지만 특히 오늘은 유권자, 즉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정치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사는 오늘이 우리가 경험한 어제의 결과라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치적 과거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오늘의 정치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권위주의 유산이 어떠한지에 따라 신생 민주주의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매우 다른 정치적 태도와 선호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는 민주주의 체제에 비해서 억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집단에게만 허용된다거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또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 엘리트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체제는 폭력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를 폭력적 수단을 통해 억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생민주주의의 많은 시민들은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통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권위주의 체제에 반대되는 정치적 태도를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반권위주의 성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동유럽에서는 소련의 영향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사회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좌파적인 이념적 색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동유럽의 여러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민들은 좌파적 이념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우파적인 이념을 가지곤 합니다.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권위주의 정권들은 군부를 중심으로 우파적인 이념 색채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우파적 이념에 대한 반작용으로 좌파적인 이념을 가지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어떤가요? 라틴 아메리카에서와 유사하게 한국의 과거 권위주의 시기 역시 반공주의를 내세우던 군부의 지배가 존재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반권위주의 성향이 설명하듯 우파적인 이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은 좌파적인 이념적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많은 분들은 그와 반대로 과거의 바로 그 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 때문에 오히려 민주화 이후 약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파적인 이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반권위주의 성향과 대립되는 이러한 현상은 친권위주의 성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 정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유독 한국만 이런 친권위주의 성향을 보일까요? 학자들은 이러한 친권위주의 성향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좋은 경제적 업적을 내야 합니다. 비록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권위주의 체제일지라도 정부 주도의 좋은 경제적 업적을 통해 당시를 살던 시민들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 풍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인 만족감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만족감을 토대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진 채 민주화 이후의 시기를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의 정치 엘리트를 계승하는 정당 또는 정치 엘리트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때 그 시절을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회상시켜줄 수 있는 주체이자 그 좋은 기억을 토대로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한국은 유례없는 경제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도 과거의 권위주의 엘리트 집단이 주요한 행위자로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선거 과정에서 과거의 경제적 업적에 근거한 어필이 주된 정치적 메시지 중 하나로 활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친권위주의 성향이 목격됩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급격한 경제적 성장을 기록한 박정희 정권 시기에 정치 사회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권자 집단, 즉 산업화 세대에게서 바로 이 친권위주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위주의 유산의 결과로서 친권위주의 성향은 어떤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서 반권위주의 성향과 친권위주의 성향을 설명하면서 좌파, 우파 또는 진보, 보수로 구분되는 정치 이념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좋은 기억을 여전히 간직하는 유권자들은 친권위주의 성향으로 인해 좀 더 보수적인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정치 이념은
여러 정치적, 정책적 태도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태도와 정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친권위주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먼저 권위주의 유산과 복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친권위주의적 유산을 가장 강하게 간직하고 있는 산업화 세대는 학문적으로 196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분들은 2025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입니다. OECD 국가에서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노인 자살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자살률의 가장 큰 이유가 빈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복지에 대한 선호는 그다지 강하지 않고 복지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투표소에서 더 폭넓은 복지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을 더 강조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현상 역시 권위주의 유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를 살면서 산업화 세대는 국가 경제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또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것의 의미라고 배워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산업화 세대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에서는 그들에게 나라 사랑이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것. 둘째, 근검절약의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셋째, 희생과 협력의 정신을 가지는 것. 그리고 이러한 나라 사랑의 내용들은 엄청난 경제 성장을 기록한 박정희 대통령 하에서 실시된 국민교육 헌장이나 새마을운동 등 당시의 정부 정책들로부터 얻게 된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친권위주의적 유산으로 인해 당시 정부가 강조했던 나라 사랑의 의미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한국 유권자를 서로 다른 세대로 구분하여 국가 자긍심과 복지에 대한 태도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유독 산업화 세대에서 국가 자긍심이 높을수록 복지 정책을 덜 지지하는 반면 경제 성장 정책을 더 지지하는 패턴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유산은 정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비록 권위주의 체제였지만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과 그때 당시의 경제적, 정치적 만족감은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집단적인 기억으로서 매우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된 기억은 강력한 집단 정체성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산업화 세대는 현재 한국의 보수 정당에 정치적 일체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정치적 일체감은 이러한 공유된 기억을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정치 심리적 자원으로서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로서 표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승리를 위해 언제나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심지어 길거리 시위도 마다하지 않는 열렬한 정당 지지자의 면모로서도 표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권위주의 유산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목격하는 정치적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이론적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치학자들은 권위주의적 유산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 이야기하기보다 이 이론적 렌즈를 통해 비슷한 시기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된 신생민주주의 국가일지라도 어떤 국가에서는 반권위주의적 성향이 또 어떤 국가에서는 친권위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이라는 하나의 사례에서도 여러 정치적 현상들이 권위주의적 유산이라는 이론적 렌즈를 통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강 격차에 따른 정치적 불평등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